더불어민주당은 4차 추경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야당 협조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을 고집하지 말아야 정상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처리 방침을 밝혔고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당내 일부 반발과 관련해 법 자체를 반대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한기간 특혜수주 의혹이 제기된 박덕흠 의원의 처리를 놓고 국민의힘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특혜 의혹을 부인했지만 국민의힘은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직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피감기관 공사수주 의혹에 휩싸인 박덕흠 의원에 대해 당 차원의 긴급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으로부터 이번 의혹에 대한 당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들어봅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함께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4차 추경안 심사와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여야가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4차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었지만 통신비 2만 원 지원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결위 세부심사에서도 여당은 통신비 지원 예산 원안 유지를, 또 야당은 예산 삭감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국회 예결위 소위에서도 최대 쟁점은 13세 이상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 예산 문제였습니다. 정부 측은 4인 가족 기준으로 8만 원이 지원돼 비대면 활동으로 늘어난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며 원안대로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통신비 2만 원 지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며 정부 측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아닌 저가 요금제를 사용하는 국민들의 비대면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라도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 취지에 맞게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국민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며 통신비 예산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1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을 국민들에게 2만 원씩 나눠주는 식은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여야 지도부의 신경전도 계속됐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추석 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선 내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회가 약속한 날짜에 제대로 통과시키고 정부는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입니다. 여야의 작은 견해 차이가 국민의 절박함보다도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내일 추경안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려면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 국민들도 반대하고 있는 통신비 지원 예산을 고집해선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대표가 취임하고 처음으로 건의했다고 해서 또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작은 정성이라고 했다고 해서 끝까지 고집하지 마십시오. 훨씬 더 요긴하게 쓸 때가 많고. 내일 오후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어 4차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여야가 내일 오전까지는 합의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통신비 지원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가 막판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출범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이 조속한 공수처 출범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선 건데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세정 기자입니다. 법사위에 상정된 공수처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현행안 대신 모두 국회가 추천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또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는 현 규정을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바꿔 의결 정족수를 5명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제출한 것으로 국민의힘이 공수처 출범을 막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지난 7월 15일에 출범했어야 하지만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이 반대했다 하더라도 어떻든 국회에서 유효 적법하게 통과된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혁 입법이 방해되고 저해될 때 그 대체 법안으로 보완 입법으로 우리 김용민 의원이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당시 여당이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야당의 비토권 보장을 강조했는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에서 주장했던 공수처장 임명에 야당의 권한을 주겠다 했던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허위로 말했던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 개정 여부는 입법자의 결정에 달려있지만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찬성했습니다. 공수처법은 신속하게 출범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천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것을 좌초시키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에 반한다라는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주문하면서도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과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를 동시에 일괄 타결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을 우선 선정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네, 국민의힘의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를 사보임했지만 피감기관 특혜 수주 의혹 등이 계속 제기되면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제명 요구 속에 박 의원이 직접 해명에 나섰는데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키로 한 국민의힘이 어떤 조치를 내릴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임채영 기자입니다. 박덕흠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은 가족 명의의 회사를 통해 수천억 원대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과 주식 백지 신탁 후 관련 상임위 활동 문제 등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박덕흠 의원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은 모두 사실 무근이라며 여당발 불공정 이슈를 물타기하기 위한 정치 공세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박 의원은 가족 명의 회사의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부의 전자 조달 시스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빨간 부분은 국토위 간사를 했을 때 이 매출 현황입니다. 이렇게 현저히 감소되었다는 점을 관계 회사들이 꾸준히 수주 활동을 해왔던 기관일 뿐 제가 국회의원이 된 후 새롭게 수주한 것도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의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당 차원의 긴급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의 소명 내용을 검증한 다음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인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기의 입장을 갖다가 서상에 밝힌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들어보고서 당의 입장을 내가 정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시간을 끌지 않고 박 의원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겠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재산신고 누락 의혹으로 김웅걸 의원을 제명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윤리 문제를 거론하며 연일 공세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삼성물산 사회이사 출신 윤창현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김웅걸 제명의 트집 잡기에 앞서 조수진, 박덕흠, 윤창현 의원부터 즉각 제명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윤창현 의원은 국회 정무위에서 활동하면서 삼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해충돌이냐며 여당이 제기한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윤리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힘이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내릴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자는 제안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4.15 총선 결과를 두고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부정투표는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지난 6년간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역임했던 조병현 후보자는 국민의힘 추천으로 다시 한번 선관위원 후보자로 추천됐습니다. 그런 만큼 후보자에 대한 자질보다는 현안에 대한 후보자 입장에 집중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조 후보자는 앞선 박병석 국회의장의 대통령 선거와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제안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선거는 정말 같이 치르면 사실 지방선거는 굉장히 상당히 따라가는 선거가 돼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 또 선거 관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연이어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동시에 한다고 하면 선관위가 지금부터 준비해도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후보자는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는 부정투표는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봉인되지 않고 열려있는 투표함이 있었다라는 식의 의혹 제기들 전 민경욱 의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투표가 있었습니까? 중앙선관위원회 이념 편향성을 묻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목 후보자로 추천된 조성대 선관위원 후보자의 친여 성향을 두고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념 편향성이 있는 분은 적합하지가 않은 거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신 분이 이런 선관위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동료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선거 과정에서 특정 정당에 확실하게 외부적으로 의사 표시를 한 분이 오시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내일 예정된 조성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의 중립성 논란을 두고 여야 공방이 거셀 전망입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네,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지역 화폐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간의 그 대결 양상에 더불어민주당도 가세했는데요. 김동길 기자, 지역 화폐 논란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네, 지역 화폐라고 하면 이제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서 발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화폐는요, 전통 시장이나 이제 동네 마트, 음식점 등에서 사용해야 하고요. 대형마트나 백화점 프랜차이즈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이 됩니다. 이렇게 사용처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지역 화폐를 사용하면 할인 혜택을 주거나 또 일정 금액을 캐시백 형태로 이제 환급해 주는데요. 바로 지자체에서 이제 환급해 줍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중앙 정부와 지자체 예산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성남시장 시절부터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이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역 화폐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제 조세연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없다는 내용의 이제 보고서를 낸 겁니다. 그 지역화폐가 일종의 보호무역처럼 인접한 다른 지역의 매출을 감소시키고 또 지역화폐 발행 비용과 보조금 등을 고려하면 한 연간 2,260억 원의 경제 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서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지사가 이제 즉각 반박을 하는데 조세현이 얼빠졌다고 이제 원색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지역화폐가 이제 정치권 논쟁의 이제 발단이 됐습니다. 그 이 지사는요, 지역화폐가 정책적으로 자리 잡기 이전 통계를 근거로 보고서가 작성이 돼서 실질적인 효과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이제 조세현을 비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지사를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경제학자 출신인 윤희숙 의원은 전문가 집단을 힘으로 찍어 누르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박수영 의원은 이 지사는 희대의 포퓰리스트다. 또 발언 수위가 좀 높은 이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희대의 분노 조절 장애 도지사라고 이제 맹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지사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반박을 하게 되는데요. 짝퉁 기본소득을 만든 사기 집단이다. 이제 국민의힘이 그렇다라고 하면서 이제 양측의 공방 수위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네, 지역화폐를 두고 여야의 공방도 있는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지역화폐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게 무엇인가요? 네, 한국개발연구원 KDI 출신 경제학자인 윤희숙 의원의 주장을 들어보면요. 일단 이제 지역화폐는 먼저 온라인 사용이 어렵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다른 지역에서 사용도 안 되고 또 다른 업종에서도 사용되지 않는다,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을 꼽았습니다. 네. 또 어디서 사용이 가능한지도 이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건데요. 지역화폐가 지자체 간에 확산이 되면 모두 자기 지역에서만 쓰라고 벽을 치는 것이라고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네. 소비는 이제 경계를 넘나들어야 소비 지출이 또 다른 소비 지출로 이어져서 인접 지역 경제에 모두 도움이 되는데 이 지역화폐는 이 경로를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지역화폐 발급 비용까지 생각을 하면 이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을 때요,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었잖아요. 당시 이런 문제점들도 이제 제기가 됐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동대마트거든요. 대형마트는 안 되는데 식재재 마트 등 중대형 마트나 편의점에서 이제 재난지원금이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 마트를 가기보다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제 중대형 마트를 이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 지역화폐가 이제 시장이라든지 정말 소상공인을 위한 곳에 쓰이기보다 중대형 슈퍼마켓 이런 곳들이 최대 혜택을 받았다는 분석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조세현이나 국민의힘의 주장을 반박을 했습니다. 정당 대결이 돼버렸군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생산과 부가가치로 지역 내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면서 더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15조 원대로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상품권 생산과 관리 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모바일 간편 결제 시스템과 같은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또 당내 을지로 위원장도 거치면서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많이 내놨던 이제 우원식 의원은 조세현의 보고서를 또 같이 비판을 했는데요. 골목 상권을 위해 모처럼 안착되기 시작한 정책을 흔들려는 모종의 음모와 또 연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했고요. 또 소상공인 출신의 이동주 의원도 지역화폐 효과를 이제 피부로 느끼고 있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등 현장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서 이제 보고서를 비판을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지역화폐를 확대하려고 할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예산도 이제 수반이 됩니다. 다른 더 시급한 곳에 예산을 써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이 부딪혀서 이제 논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는데요. 지역화폐 발행이 늘면 늘수록 이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보다 객관적이고 또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역화폐 논란이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장 차원에서는 제주지사인 원희룡 지사가 이재명 지사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한 바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지역화폐 논란 따져봤습니다. 김동길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놔서 협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기업 옥죄기라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공정경제 3법은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본 축임을 강조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지만 빈번히 야당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무산된 만큼 이번에는 야당이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한 공정경제 3법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핵심 국정 추진 과제이기도 합니다. 야당이 이번만큼은 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공정경제 3법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으로 다중대표 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전속 고발제 폐지 등을 담아 대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부당한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들 3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미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특히 다중대표 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은 2016년 김 위원장이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로 있을 때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담겨 있던 내용으로 김 위원장이 주장해온 경제 민주화와 맥을 함께합니다. 경제 3법 자체가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법이 아니에요. 시정이 몇 개 있으면 다소 고쳐질 수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 3법 자체를 갖다가 거부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내부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선진국들은 안 하고 있는 규제를 우리만 하게 되면 그 기업이 불이익을 받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경영권 노출이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지금 여당이 내놓은 법은 그러면 기업들을 옥죄는 부분이 없을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대기업들 역시 이들 3법이 통과되면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경제단체 수장들은 내일과 모레 잇따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대표들과 면담을 갖고 재계의 입장을 전달할 방침입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 균형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 균형 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TF 지역순회 토론회 중간 보고에서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당내 행정수도 완성 TF 단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국민의힘에 국회 균형 발전 특위 구성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포털 공정대책특별위원회는 추미애 검색 조작 의혹에 대한 네이버의 해명과 관련해 네이버의 AI 알고리즘이 기본 중에 기본도 안 된다는 것이냐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포털 대책특위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색 오류가 민주당 정권의 아킬레스건에서 나왔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금식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엊그제 네이버 추미애 검색 결과 상단 탭 순서가 다르다며 포털 통제 의혹을 제기했고 네이버는 어제 검색 집계 시스템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태일 3법 중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성립돼 오늘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이 청원은 5인 미만의 사업장 등 모든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전태일 3법은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민주노총은 지난달 추인을 발표한 이후 시민의 힘으로 법안을 발의한다는 의미에서 국회 동의청원을 이용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충북 오송의 질병관리청을 방문해 정은경 청장과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박 의장은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잘 대처해 전 세계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게 된 데에는 질병관리청 모두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자랑스럽다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장은 또 추석 연휴 기간에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9월 21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싶을 정도로 힘든 시기입니다. 배우 겸 공연 제작사 대표인 김수로 씨가 민주당 이낙연 대표에게 털어놓은 심경인데요. 김수로 씨는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공연 예술계 고충을 호소했고 이에 이낙연 대표는 현장의 고통을 세심히 파악해 하루빨리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공연을 취소해도 대관료는 100%를 내야 한다는 공연 예술계의 하소연이 믿기지 않습니다. 고통을 견디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제도를 보완하고 예산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현장의 문제를 발견하면 곧바로 정책과 예산으로 최대한 부응하는 것이 유능한 정당이고 정부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 어제 세종문화회관에서 예술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연 예술 현장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배우이자 공연 제작자인 김수로 씨는 공연하는 사람들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싶을 정도로 괴롭다며 공연을 취소해도 대관비를 100% 다 내게 돼 있다. 저희 같은 작은 공연 제작사는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실태 파악에 나섰으면 좋겠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쓰지도 않은 대관료를 100% 물어내라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며 공연 예술계의 현 상황을 정부와 청와대에 전달해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당 TF에서 논의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문화계 전체가 침체에 빠지고 있는 만큼 모쪼록 공연 예술 현장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하루빨리 마련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지난 4.15 총선 이후 정치 비평을 중단을 했던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다음 달 재단 유튜브 채널인 알릴레오를 통해 방송을 재개합니다. 다만 정치 비평을 중단한다고 선언한 만큼 이번엔 정치 비평이 아닌 도서 비평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범진보 180석 전망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치 비평을 중단했던 유시민 이사장이 알릴레오 시즌3를 통해서 복귀합니다. 유 이사장 측은 추석 이후 새로운 시즌을 시작할 것이라며 일주일에 한 번씩 책 비평을 하는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알릴레오 시즌3는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진행되고 유 이사장과 지난 시즌2에서 사회자를 맡았던 조수진 변호사가 진행을 맡아 책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초청, 대화를 나누는 방식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책 소개를 하다가 현안 이야기를 스치듯이 이야기할 순 있어도 정치 현안을 전면적으로 다루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월 5일 첫 방송을 한 유시민의 알릴레오는 진보 진영의 대표 방송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2만 명이 채 되지 않았던 노무현 재단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알릴레오 시작 후 급증해 현재 116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6개월 만에 방송 활동에 나서는 유시민 이사장의 입에 여야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을 뽑는 재보궐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했을 텐데요. 범여권의 빅스피커로서 적지 않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왔던 유 이사장. 그의 새로운 도서 비평은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여야가 약속한 4차 추경안 처리 시한을 지금 하루 앞두고 있죠. 국회 예결위 세부심사 한창인데요. 그러나 최대 쟁점이었던 통신비 2만 원 이거 지원을 두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야 지금 할 것 없이 당 소속 의원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윤희석 대변인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에 22일 그러니까 내일 추경안 통과시키기로 날짜를 합의했다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사실상 내용도 합의했다는 얘기가 들렸는데 이후에 보도라든가 진행되는 걸 보면은 별로 절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통신비 지원 관련 문제하고 백신 문제가. 네, 일단 이 얘기는 9,300억 원의 예산을 쓸만한 데 쓰자는 데서 시작된 얘기인데요. 예. 이 난국의 통신비가 급한 건 아니기 때문에 더 급한 부분이 뭐냐 해서 나온 게 저희 당이 주장하는 독감 백신 무료 접종입니다. 예. 따라서 더 요긴하게 쓸 분야가 있다면 당연히 뭐 그걸 따를 수는 있는 것이지만 통신비 2만 원 지원을 계속 고집한다면 곤란하겠죠. 예, 그럼 통신비 삭감의 경우에는 용처를 통신비가 아닌 다른 데 전부 써야 한다는 겁니까? 일부 줄이자는 얘기입니까? 용처를 다른 데 쓰는 게 우선이 되겠죠. 예. 일단 예산을 확보했으니까요. 예. 네. 독감 백신 문제는 60% 정도만 국민에게 공급하면 실효성으로 충분하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의견을 받고 나서도 지금 계속 독감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긴급한 용처도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후자의 의견이 지금 더 타당해 보이고요. 물론 독감을 전 국민이 맞을 수 있을 만큼 확보하는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방점을 찍는 것은 통신비 대신에 뭐가 더 요긴하냐, 더 요긴한 부분에 쓰자 이 부분이지 독감 백신이든 뭐든 더 잘 쓰일 분야가 있다면 그걸 따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당 소속 박덕흠 의원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처음에 1,000억대 나왔다가 오늘 보니까 3,000억대 얘기까지 나오고 있던데요. 박 의원 오늘 이제 기자회견도 했는데 박 의원은 여론몰이 또 정치 공세다. 오히려 국회의원이 될 무렵에 수주가 줄었다. 이런 얘기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는데 당의 특위 구성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당내 의견은 어떻습니까? 당내에서는 일단 이 사안을 매우 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하,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 문제는 뭐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이 문제 처리를 위한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의견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해명을 우선 듣고 그 해명이 어떤지 판단을 먼저 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예. 아니면 먼저 신속하게 처리를 먼저 하자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것이지 뭐 당내 여론이 뭐 엇갈린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이제 거기 반박하는 기자회견, 박덕흠 의원의 반박하는 기자회견 자체가 그 문제로 해결되거나 해소된 것은 아니고 이제 특위가 조사해서 살펴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여당 지금 김홍걸 의원 당에 제명했습니다만 이상직 의원 문제도 조만간 결론 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또 징계수에 쏠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또 민주당 쪽에서는 당에서 여당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박덕흠 의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두 의원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두 의원에 대한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상직 의원 얘기를 하자면 뭐 어떤 징계를 받든 뭐 그건 큰 일이 아니죠. 당내 징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이제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 수습하는 건데요. 어쨌든 민주당에서 뭐 다른 두 의원 합쳐서 예, 조수진 윤창현 의원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아,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사안 자체가 이상직, 뭐 김홍걸, 윤미향 이런 의원분들하고 비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실체가 어떤 것인지 파악한 후에 그러고 나서 시작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겠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윤희석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국회 내일 4차 추경안 통과를 목표로 지금 오늘 정밀 심사에 들어갔는데요. 여야가 내일 통과시키고 추석 전에 지급하자 이렇게 목표를 내세웠는데 막판 진통 중입니다. 정말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 현안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또 여당의 대응은 무엇인지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장철민 의원 직접 나오셔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전에 국민의힘의 윤희석 대변인 전화 통화하는 거 들어보셨겠지만은 4차 추경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조금 수렴되고 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뭐 방금 그 전화 인터뷰에서도 내용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 통신비 문제라든지 뭐 백신 관련된 문제 그리고 저희 아마 많은 여야 의원들이 뭐 그 택시 법인 택시 문제들을 좀 많이 제안을 해주시기도 했고 또 뭐 자영업자들 쪽에서 이제 소상공인들 업종들 이 두 업종 빠진 문제나 여러 가지 이제 그 방안들을 그 아주 심도 깊게 지금 한창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도 다른 쪽에 지금 기묘한 부분 얘기라든가 무슨 뭐 돌봄비를 지원하는 문제라든가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통신비에 꼭 고집하지 않을 거다라는 일부의 소식이 들려왔는데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계속 고집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굉장히 뭐 이 부분은 생산적인 뭐 논쟁이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뭐 고집한다기보다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어떤 게 더 합리적인지 어떤 게 이번 추경의 목표에 더 부합한지를 놓고 이 구체적인 논의들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고 꼭 한 가지 방안으로 뭐 이렇게 결론이 나 있는 그런 사항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번에 지금 4차 추경과 더불어서 이제 근원적으로 이제 코로나19가 있습니다만 관련된 4차 추경과 더불어서 21대 지금 국회 뭔가 20대하고는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개별 의원들의 지금 도덕성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홍걸 의원 지금 제명된 상태인데 이상직 의원의 경우는 의원으로서의 여러 가지 논란도 있지만은 특히 이제 노동 문제하고 관련된 사안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장 의원께서는 이 관련 분야에 일대 해오셨고 또 현재 또 한노위 소속이시고 이제.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제가 예전에 이제 저는 보좌관 출신인데요. 예. 뭐 보좌진으로 뭐 노동 담당 비서관, 뭐 홍영표 의원 부장 했던 거예요? 네, 그랬습니다. 홍영이 또 노동운동을 했던 바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금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이기도 하고 제가 그 국회 보좌진 업무를 시작한 게 환노위 노동비서관으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그래도 좀 많은 관심들을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그 어찌 됐든 뭐 당 입장도 있고 뭐 여러 뭐 이상직 의원의 입장도 있긴 하겠지만 저희가 놓치지 말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결국은 이제 이스타항공 지금 이제 직원들 이 뭐 정리해고도 당하고 하셨는데 이 직원들의 문제 그리고 우리 항공산업의 미래 뭐 이런 그 국가적인 이익들을 우리가 어떻게 챙겨 나가느냐 국민의 삶들을 어떻게 챙겨 나가느냐가 훨씬 중요한 일이고 그 이상직 의원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문제는 그런 큰 방향성 속에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사안이 더 이제 긴급하게 되긴 했었지만은 21대 국회 출범하기 전에도 이상직 의원 또 이스타항공 관련된 문제가 이미 좀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뭐 저도 사실 처음에 뭐 아시다시피 이제 또 총선 후보자들은 다 자기 선거에 바빠서 이제 다른 사안에 크게 신경을 많이 못 쓰긴 하지만 이제 저는 그래서 나중에 좀 내용들을 많이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찌됐든 그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문제가 됐든 아니면 우리 이스타항공의 처리 문제가 됐든 이 이상직 의원님이 책임 있는 그 행동들을 보여주고 우리 당도 그에 맞는 이 합당한 그 결과들을 만들어내야 사실은 그 이후에 우리가 정부에서 무언가를 할 때도 훨씬 신뢰받는 국민들께 지지받는 어떤 대책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당과 또 이상직 의원님 개인도 이 분명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단순하게 뭐 정리해고나 최고임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여러 이제 제기되었던 그 편법 증여의 문제 그 많이 좀 논란이 되어 있던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책임감 있는 이 해명과 이후에 뭐 조사가 됐든 무엇이 됐든 절차가 밟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이 예전부터 이 어떤 이 편법 증여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경제 주체의 그 일반 기업들이나 뭐 기업가들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 경영도 있고요. 네, 우리 당 의원 소속 의원이라고 그것이 다를 리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 소속 얘기하셨는데 상대당 소속인 박덕흠 의원 오늘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뭐 지금 소속 당에서는 지금 진상조사 특위까지 구성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할 걸로 보십니까? 아, 진짜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뭐 예전에도 그런 일들이 좀 있기는 했지만 이렇게 국회의원들의 뭐 지금까지는 그냥 이해충돌 정도로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이해충돌 그리고 이 국회의원이 국익이 아닌 혹시나 사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그 오해, 이해, 뭐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쌓여갈수록 거기다가 뭐 상임위에 이해충돌 문제도 걸려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쌓여지고 하는 것들이 저희 국회의원들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들 모두가 어떻게 보면 그 국민들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 한 사안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사안들이 자꾸 불거지는 것이 정말 그 국회의원 선출직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기도 하고 참 큰 책임감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또 그거에 맞도록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이 국민의힘 정당 이 공당인 만큼 또 책임 있는 자세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그 차원에서 저희 환경노동위원회도 사실 고용노동부는 이제 일자리 사업이라 어떻게 보면 이해충돌과 좀 거리가 있으실진 모르겠지만 환경부에는 굉장히 많은 토목 관련된 사업이나 건설 관련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노동위원회로 오셨는데 이 부분도 이해충돌 소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어요. 제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뭐 원노위도 뭐 아시다시피 저희 뭐 하수관, 상수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 토목공사들이 있어서 옮겨서도 관련이 돼 있군요. 이 상당히 많은 뭐 수자원공사나 환경공단이나 이런 큰 산하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이 발주 공사들을 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환노위도 이렇게 이해충돌 문제에서 자유로운 상임위는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을 또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께서는 홍영표 의원 보좌진 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대정부질문이 좀 익숙하셨을 텐데 금배지를 달고서는 처음 참석을 하셨습니다. 직접 의원이 돼서는 처음 네, 참석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통스럽더라고요. 과거에 준비는 많이 해주셨죠? 네, 준비는 정말 많이 해봤죠. 네, 준비도 많이 하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정책 이제 내용으로 대정부 질문을 할 때 정말 오래 노력을 합니다. 정말 자료도 오랜 기간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 부분을 15분 안에 충분히 녹여내기 위해서 그때 정말 위원회 간에 많은 불이 많이 켜져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또 다른 측면에서 그 대정부 질문을 하루 종일 듣다 보면 참 많은 공부가 되거든요. 이 대한민국의 여러 현안들, 뭐 국회의원이라고 모든 현안을 다 알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아 저런 지점들이 있구나, 이런 그 정책적인 아이디어 대안들이 있구나를 많이 알게 되는 계기도 되는데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는 솔직히 그런 걸 얻을 수 있는 게 참 많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고 좀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번 대정부 질문이 대추미의 질문이랬던 말이 나오는데요. 나머지 국정 이슈들이 묻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이니까요. 뭐 대부분의 질문이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권에 관련된 거였고, 차라리 오늘 지금 추경 심사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이 추경에 관련된 내용들이 우리 대정부 질문에서 구체적으로 좀 논의되고 어떤 부분에 진짜로 맞춤형 그 지원이 필요한지, 아니면 우리가 그런 그 지원을 할 때 전달책 예상의 문제는 없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따지고 하는 대정부 질문이 되었다면 저희가 정말 추경 논의도 좀 더 이 나은 방향으로 진행을 시키고 이후에 우리가 그 정기국회 이제 예산 심사 과정을 저희가 크게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이 대정부 질문이 됐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정말 많이 남습니다. 네, 야당의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공세적인 대정부 질문하기가 쉬운데 여당에서의 대정부 질문은 주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질문하는 겁니까? 그 대정부 질문이 요즘에 제가 또 제가 많이 준비를 해왔으니까 완전히 실종된 게 지역구 관련된 얘기들을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되게 신기한 일이었는데 저희가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중앙에서의 현안들을 가지고 논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목소리, 지역의 현안들을 정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역할들도 사실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를 챙기는 게 꼭 잘못은 아닌데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는 희한하게 그런 그 지역의 아주 바닥에 저희가 중요한 일들을 이 전체 국가의 정책으로 이 좀 이렇게 바텀업 시키면서 발전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앞으로 좀 신경을 같이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였던 게 코로나19에 따른 일자리 위기나 노동시장 변화 등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 또한 미흡한 모습이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6월, 7월 정도에 잠깐 저희가 반등의 기미가 좀 있다가 저희가 그 8.15 집회 이후에 코로나 상황이 다시 심각해지면서 고용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히나 지금 안 좋아진 고용 상황이 대부분 그 취약계층 노동자들 그리고 또 대부분이 청년층 그 일자리이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를 점검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대안들, 비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대정부 질문이었는데 그 부분이 참 많이 부족해서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직접적으로 지금 당에서 지금 미래전환 K 뉴딜위원회 여기서 또 일자리 관련 분야 간사 맡고 있죠? 네, 저희 그 사회적 뉴딜 분야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적 뉴딜 분야에서 그 저희가 K 뉴딜이 그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 사회적 뉴딜 이렇게 세 분야로 나뉘어져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고용 안전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복지 관련된 일들을 좀 새롭게 이 체계를 개편할 부분들이 없는지 저희가 용어가 다 비슷비슷하네요. 뭐 섞여가지고 K 뉴딜. 네, 저희가 어쨌든 한국형 뉴딜의 각 분과이기 때문에 일단 뉴딜 이야기가 다 붙고 있고요. 그래서 디지털 뉴딜, 사회적 뉴딜 뭐 이런 식으로 역할이 분담되어서 저희가 새로운 사회계약을 좀 만들어서 구성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진전된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은 저희가 10대 과제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정부 예산안에도 일단 반영이 돼 있습니다. 1기의 그 K-뉴딜 위원회 1기 활동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반영을 해놨고요. 저희 이제 2기가 최근에 출범을 한 건데 그 2기에서 그 관련된 법안들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그 한국형 뉴딜 위원회에서 여태까지 담지 못했던 내용들 그리고 이런 그 안전망 분야에 대한 논의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진전시키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네, 2주 전에 가족돌봄휴가 연장법을 여야가 정기국회 1순위로 처리한 바가 있는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내용인데요. 네, 제가 그 발의한 법안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그 돌봄 공백이라고 하거든요. 네. 지금 특히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그렇죠. 예, 학교가 이렇게 학교 휴교를 안 가고 하고 유치원도 모으고 유치원 하니까요. 뭐 어린이집 휴원하고 하면서 이 마땅히 이제 돌보아 줄 수 있는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뭐 어떤 대안이 마땅치는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뜻을 좀 빨리 모아서 우리 가족 돌봄 휴가를 원래는 열흘이 인정이 됐었는데 네. 이 부분을 열흘 더 연장하는 법안을 이번에 아주 긴급하게 통과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돌봄에 대한 대안이 없으신 이 맞벌이 부부들이 이 연말까지 이 추가된 열흘 부분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좀 바로 혹시나 이 퇴직에 대한 이런 고민들 좀 놓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법안을 좀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그 돌봄 공백이 여전히 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의원께서 조사한 결과 맞벌이 직장인 51%가 돌봄 공백을 버틸 수가 없어서 휴업이나 퇴사를 고려 중이다 이렇게 답했다고요. 네, 실제로 제가 워낙 이게 중요한 사항이어서 긴급하게 좀 설문조사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적극적으로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퇴직까지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가족 돌봄 휴가 열흘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는 했지만 목표는 휴가를 며칠 늘리고 휴직을 늘리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이 노동자들이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퇴직의 압박을 받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이 돌봄에 대한 대안들을 다양하게 좀 만들어내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재택근무라든가 유연근무를 선호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 돌봄 휴가, 휴직 아니면 육아휴직 제도를 좀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재택근무나 이런 어떤 유연근무제 아니면 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지원 제도들을 하면서 어찌됐든 저희의 목표는 단일한 어떤 제도를 많이 활용하라 이게 아니고 이 퇴직하지 않고 지금 이 하시는 일들을 유지를 하면서 이 코로나 사태를 같이 좀 버텨 나갈 수 있는 게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제도들을 이번 추경에도 그래서 좀 일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같이 이 다양한 어떤 제도적인 보완책들을 만드는 게 지금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장현희 지역구가 대전 동구입니다. 동구. 이번 21대 총선에서 대전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전부 다 가져갔던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7개 지역구인데요. 네. 저희 당이 7석 다 좀 승리하는 총선 결과를 받았습니다. 대전 동구가 그 전에 이장우 의원이 재선을 네,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목청 컸던 이장우 의원인데 그러는데 어떻게 그 지역에서 이제 더 역할을 잘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더구나 이제 이른바 비수도권에서 지금 유일한 30대 의원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일단 아까 지역구 약간 얘기를 하셨는데 많은 일들 하고 계시는데 먼저 지역구 활동 관련해서 어떤 의지라든가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지금 가장 큰 지역 현안, 그리고 제가 가장 일을 많이 하고 있는 현안은 대전의료원 설립하는 일입니다. 예. 저희 대전이 공공의료원이 없습니다. 이게 저희 코로나 상황에서 이 공공의료 체계에 대해서 큰 반성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나 공공의료 체계가 부실하다. 이게 감염병을 대응하면서 저희가 보건 문제, 감염병 대응 문제가 이 새로운 국가 안보라는 거를 저희가 이번에 새로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전의료원 설립하는 문제를 제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 대전 동구가 원도심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좀 도심의 발전이 많이 지금 지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전 동구의 새로운 어떤 비전을 만드는 일, 그게 단순하게 우리 동구의 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희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 국가 균형 발전에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 지역의 원도심들이 살아나는 일이 이 전체적인 국가 균형 발전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만드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정말 지역에서 이 현안 문제들도 아주 열심히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역구 소속 의원이지만 국회의원의 이제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대학에서도 이 정책을 공부하고 또 국회에서 보좌관을 통해서 오랫동안 준비를 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 진입했는데요. 이번 국회에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 들으면서 마무리할 겁니다. 아마도 제가 지역구에서 특히 비수도권에서 가장 젊은 의원이 된 거는 저희 유권자들께서
이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 그리고 새로운 지역의 변화에 대한 열망의 결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의 어떤 새로운 비전과 미래를 만들어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정당 정치, 우리의 국회를 바꿔나가는 일, 그 일들을 잘 해나갈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유권자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그래도 새로운 정치, 이 젊은 세대에 대한 기대들을 그냥 단순한 물음표가 아닌 정말 좀 느낌표로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새로운 정치를 보여드리는 일에도 우리 정당, 우리 민주당을 바꿔나가는 일에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다라는 이 각오의 말씀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역구에 대한 여러 가지 목표와 또 국회의원으로서 활동, 심지어는 소속돼 있는 민주당도 뭔가 바꾸는 데 보태고 싶다는 얘기까지. 바뀌어야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뉴스N의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장철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내일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 추분입니다. 내륙 지방은 오늘처럼 쾌청하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기온 오늘과 비슷해서 선선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N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N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